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10주차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제 완연한 가을이고 조금 더 있으면 겨울이 될 것 같아요.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정말 쌀쌀해졌고요. 네. 지금 학교가 이제 대면 수업을 많이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희는 비대면 수업으로 아마 쭉 이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어, 만약 이제 기말고사 때 대면 시험을 보게 될지 비대면을 보게 될지는 좀 보고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챕터 9장 진핵생물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원핵생물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와 이제 다른 성격의 생물인 진핵생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균류, 조류, 원생동물 이렇게 있습니다. 책은 243쪽이고요. 네, 일단 보면요.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인구가 진핵생물 병원체에 감염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20개의 미생물성 질병을 지목하였는데 이 가운데 6종이 기생생물에 의한 질환이다. 해마다 개발도상국에서 보고되고 있는 새로운 말라리아, 주열 흡충증, 아메바증, 십이지장충, 아프리카 수면증, 장내 기생충 등의 발병 건수가 500만 건을 넘는다. 선진국에서 새로 나타나는 진핵생물 병원체로는 회포자충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에이즈 환자의 사망 원인의 10%를 차지한다고 한다. 또한 원생동물인 작은 와포자충은 매년 만여 명을 감염시킨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혈액에 기생하는 말라리아 열혈충속, 바베스 열원충속, 크루즈 파동편모충, 레시마니아 원충속 등을 미국의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발표했다. 북미에서 증가하고 있는 진균 병원체는 크립토코커스 가티 미생물 뉴스에서 소개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이제 크립토코커스 가티입니다. 신종 진균 병원체. 그 다음 장에 이제 미생물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반려동물과 많이 살다 보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뉴스가 실려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26살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에단이 반려견 왈도를 구슬려 트럭에 태우려 하고 있다. 왈도가 매우 아파서 워싱턴주 벨링햄에 있는 동물병원에 받으러 데려가는 중이다. 왈도는 콧물을 흘리고 숨을 거칠게 쉬며 기침과 재채기를 했다. 몸무게도 줄었고 걷기조차 힘들어했다. 에다는 집을 샅샅이 뒤진 끝에 헛간에 있는 왈도를 찾아 차로 데려갔다. 에다는 27kg이나 되는 레브라도인 왈도를 트럭 뒤에 끌어올려 태우고 나서 잠시 숨을 돌렸다. 사실 요즘 그의 몸 상태도 또한 왈도 못지않게 나빴다. 에다는 자신도 바이러스 같은 것에 감염되어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했다. 수의사는 왈도를 검진하고 항생제 플루코나졸을 처방했다. 이때쯤 에다는 거의 녹초가 되었고 왈도를 겨우 집으로 데려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둘은 곧장 바닥에 널브러져 휴식을 취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밑에도 5일 후에 에단의 주치의는 이단을 큰 병원으로 보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에단은 숨이 가쁘고 발열, 오한, 두통, 야간 발열, 식욕부진, 어지러움증, 근육통 등을 겪었다. 다른 증상은 없기에 주치의는 하부 호흡기 감염증으로 추정하고 아목시실린을 처방했다.
사후로의 에단의 증상은 악화되었고 호흡은 더욱 가빠졌으나 다른 전신성 징후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에단이 호흡기 증상을 근거하여 주치의는 가슴 X선 사진 촬영을 요청했고 X선 사진에서 에단의 폐에 덩어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에단의 주치의는 이제 에단이 진균에 감염된 것을 의심해서 폐에 있는 덩어리 조직 검사했는데요. 그림 A와 B는 검사한 조직의 현미경 사진과 배양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는 폐 덩어리 조직의 현미경 사진이고요. B는 배양된 미생물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새로 출원하고 있는 진균 감염적인 원인 중 하나인 흙에 사는 이형성 진균 크립토코커스 가티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는 37도에서 효모처럼 단세포로 자라고 25도에서는 균사를 형성합니다. 효모와 같은 모양과 균사를 보고 실험실에서는 에단의 폐 조직 덩어리에서 C. 가티의 존재를 확인하였습니다. 에단은 왈도와 함께 북서쪽의 더글라스 퍼의 숲에서 정기적으로 하이킹을 다녔고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감염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1999년에 최초의 사례가 보고된 이후 트리티시 컬럼비아에서만 200건 이상이 보고되었고요. 미국의 대서양 연안 북서부에서는 2004년 이래 60명의 사람과 50마리의 반려동물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2단은 정맥주사 항진균계인 암포테리신 B와 플록사이토신 치료를 받았고 6주 동안 출연한 결과 2단과 왈도는 집에 잘 돌아왔고 다시 하이킹을 갈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한다. 네, 그래서 A번은 폐 조직 현미경 사진이고요. B는 배양된 미생물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진균류인데요. 진균류는 10만 종이 넘는 진균 가운데 인간과 동물에게 병을 일으키는 것은 200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에 걸쳐 심각한 진균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같은 감염은 헬스케어 시설과 면역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천 종류의 진균이 농작물을 감염시킬 때마다 10억 불 이상의 경제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진균은 이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죽은 사체를 부식시켜 중요한 영양물질을 재공급하는 역할을 비롯하여 먹이 사슬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요. 섬유소 분해 효소를 비롯한 세포의 효소를 이용해서 진균은 동물이 소화시키지 못하는 식물의 딱딱한 부분을 분해하고요. 거의 모든 식물은 진균과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균근이라고 불리는 식물과 진균의 공생체는 식물의 뿌리가 흙에서 물과 무기질을 잘 흡수하도록 도와주고요. 진균은 또한 동물에게도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개미 중에는 진균을 배양하여 식물체의 섬유소와 리그린 성분을 분해하여 포도당을 만들어내도록 합니다. 사람이 음식으로 먹는 진균도 있고 식품과 약품을 생산하는 데 진균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진균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분야는 균학, 마이컬러지라고 합니다. 일상 실험실에서 진균을 동정하는 기준이 되는 구조적 특징을 먼저 살펴본 다음 이들의 생활사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다음으로 영양 요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모든 진균은 화학 종속 영양생물로 에너지와 탄수화물로 유기화합물을 필요로 한다. 진균은 호기성이거나 조건부의 현기성 진균만이 알려져 있다. 자, 우선 진균류 개로는 진균
영양 방식은 화학 종속 영양 생물이고요. 다세포성에는 효모를 제외한 모든 진균류가 다세포성 가지고요. 세포 배열은 단세포, 사상체, 버섯, 그리고 영양 습득 방식으로는 흡수, 그리고 세부 특징으로는 유성과 무성 생식 포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학은 진균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분야가 되겠습니다. 표 9-1번은 진균과 진정세균의 대표적인 특징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고요. 진균, 진정세균의 특징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진균은 진핵세포, 그리고 진정세균은 원핵세포이고요. 세포막은 스테롤이 진균이 있고 진정세균은 마이코플라즈마 외에는 스테롤이 없다. 그리고 세포벽은 글루칸이나 만난, 키틴 등이 있고 여기는 이제 펩티도글리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자, 유성생식과 무성생식 포자, 그리고 진정세균 같은 경우에는 내생포자, 일부 무성생식 포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사로는 종속, 영양, 호기성, 조건부, 현기성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종속 영양, 그리고 독립 영양, 호기성, 조건부, 현기성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영양세포의 구조입니다. 진균 콜로니는 영양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진균에서 대사와 성장을 하는 세포를 영양세포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보는 영양성장. 사상균은 진균의 엽상체는 균사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균사는 균사 덩어리인 균사체의 형태로 자란다. 그리고 단세포 진균은 분열 효모, 균등 분열을 하기로 하고요. 출하 효모는 비균등 분열을 합니다. 이형성, 병원성, 이연성 진균은 37도에서는 효모처럼 25도에서는 곰팡이처럼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사상균과 다육성 진균. 사상균이나 다육성 진균의 엽상체는 세포가 길다란 실처럼 서로 연결되어 자른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실과 같은 세포의 연결체를 균사라고 하고요. 균사는 아주 길게 자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오리건주에서는 단일의 진균의 군사 길이가 약 6kg나 되는 것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곰팡이에서는 균사는 격벽이라고 불리는 가로 지른 벽을 지니는데, 격벽은 균사를 하나의 핵을 지닌 세포와 같은 단위로 나누고요. 이와 같은 균사를 격벽 균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 그림 9-1번의 A에 보는 것처럼 격벽균이 여기 그림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중간에 격벽이 존재해서 균사를 세포와 같은 단위로 나누게 됩니다. 네, 이렇게 격벽이 나눠져 있고요. 네. 그리고 진균 가운데 일부는 균사에 격벽이 없어서 여러 개의 핵을 지니는 세포들이 길게 연속적으로 연결되어서 존재를 하는데요. 이것을 다핵균사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격벽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통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핵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다핵균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격벽균사를 형성하는 진균에서도 대개는 격벽에 구멍이 뚫려 있어 인접한 세포의 세포질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 진균 또한 사실상 다핵 생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균사는 대부분이
균사는 끝부분이 연장되면서 자라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포자에서 이렇게 하나씩 균사가 성장을 쭉 길어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단 부위 자체에서 길어지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균사의 각 부분은 성장 능력이 있고 균사가 갈라져 나가면 각각의 잘린 조각이 신장되면서 새로운 균사가 형성을 합니다. 실험실에서 진균은 대개 진균 엽상체에서 얻은 조각으로 배양을 합니다. 그리고 균사에서 영양물질을 얻는 부분을 영양균사라고 합니다. 생식에 관련되는 부분은 생식균사 또는 공중균사라고 부르고요. 이 부위가 자라는 동안 배지의 표면 위로 솟아올라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균사에는 주로 생식포자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9-2번을 보면요. 공중균사와 영양균사가 있는데 A번이 생식 포자가 달려있는 공중균사를 현미경으로 이제 본 거고요. 여기 이제 균사가 길다랗게 자라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아스퍼길러스 나이거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B번은 포도당 한천배지에서 자라는 아스퍼길러스 나이거 콜로니입니다. 영양균사와 공중균사가 보입니다. 요게 이제 공중균사가 되겠고 영양균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고요. 다음에 나오는 게 효모입니다. 효모는 균사를 형성하지 않는 단세포 진균으로 대개 구형이나 타원형으로 타원형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상균처럼 효모또는 또한 자연계에서 널리 퍼져 있고요. 과일이나 잎에 하얀 가루처럼 덮여 있는 것도 대부분이 효모세포입니다. 사카로미세스 같은 출하 효모는 비균등 분열을 합니다. 출하할 때 모세포는 외부 표면에 쌍눈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쌍눈이 자라면서 모세포의 핵이 분열되고 분열한 딸핵 하나가 쌍눈으로 이동을 합니다. 세포벽 물질이 그 쌍눈과 모세포 사이에 집적되면서 최종적으로 쌍눈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네, 그림 9-3번을 보면 출하 혐오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출하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자라고 있는 모습을 출하가 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요. 이게 이제 쌍눈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출하를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하나의 효모세포는 시간이 흐르면서 출하법에 의해 딸세포를 24개까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일부 효모는 떨어지지 않는 쌍눈을 형성하고요. 이 같은 쌍눈은 서로 짧은 사슬 모양으로 세포가 연결된 위균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캔디다 알비컨스는 사람의 상표세포에 부착한 뒤 위균사를 이용해서 더 깊은 조직으로 침투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분열 효모라는 게 있는데요. 분열 효모는 분열할 때 두 개의 세포가 균등하게 나눠지는 것을 말을 하고요. 분열하는 동안에 모세포의 길이가 길어지고 핵이 분열한 다음에 두 개의 딸 세포가 형성이 됩니다. 고체 배지에서 효모세포의 수가 증가하면 세균의 콜로니와 비슷한 콜로니를 형성하게 됩니다. 효모는 산소가 없어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효모는 산소나 유기화합물을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특성은 이들 진균이 다양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게 되겠고요. 산소가 주어지면 효모는 산소호흡을 해서 탄수화물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대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소가 없으면 이들은 탄수화물을 발효시켜서 에탄올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하게 되죠. 이 발효 과정을 이용하여 우리는 술과 빵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카로미세스 속의 종이 생산하는 에탄올로 술을 빚었고 이산화탄소로는 빵 반죽을 부드럽게 부풀렸습니다. 효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진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뭐 이렇게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균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어 보기도 했을 테고, 그리고 효모 같은 걸로 우리가 장 같은 걸 담기도 하고 여러 산업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효모에 관련된 동영상도 같이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형성 진균입니다. 일부 진균, 특히 병원성 진균은 두 가지 형태로 성장 가능한 이형성을 보입니다. 이들 이형성 진균은 곰팡이의 형태로 자랄 수 있고 효모의 형태로 자랄 수도 있습니다. 곰팡이처럼 자랄 때는 영양균사와 공중균사를 형성하고요. 효모처럼 자랄 때는 출합법으로 증식하게 됩니다. 병원성 진균의 이형성은 온도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37도에서는 효모처럼, 25도에서는 곰팡이처럼 자라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형성 진균은 CO2의 농도에 따라서 성장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림 9-4번에 보면 진균의 이형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동그랗게 보이는 것은 효모처럼 성장을 하는 거고, 곰팡이처럼 이렇게 길게 균사를 뻗어서 이렇게 자라기도 합니다. 이형성 진균은 뮤커인데요. 그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자라게 되는데, 한천배지 표면에서 뮤커는 효모와 같은 단세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나 한천배지 안에서는 곰팡이 같은 형태로 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생활사입니다. 균사를 형성하며 자라는 진균은 균사를 절단하는 방식으로 무성생식을 할 수 있고요. 진균의 유성생식과 무성생식 과정에서는 모두 포자를 형성합니다. 사실 진균은 보통 포자의 종류에 따라서 동종을 합니다. 그러나 진균의 포자는 세균의 내성 포자와는 전혀 다르고요. 세균의 내생 포자는 세균 세포가 힘든 환경 조건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균에서는 하나의 영양세포에서 단 하나의 내생 포자만 형성이 되고 그것이 발화하여 다시 하나의 세균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세균의 세포수는 늘어나지 않으므로 이를 생식 과정이라 볼 수 없고, 곰팡이가 포자를 형성하고 나면 포자는 모 세포에서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곰팡이로 발화를 합니다. 네, 그리고 세균의 내생포자와는 달리 이는 진정한 생식포자입니다. 원래의 개체가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포자에서 두 번째 개체가 자라게 되고요. 진균의 포자 또한 건조하거나 뜨거운 환경에서 오랫동안 견딜 수 있긴 하지만 세균의 내생포자만큼 극한 환경을 견디거나 오래 생존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포자는 공중균사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진균의 포자는 무성생식 또는 유성생식을 모두 수행할 수 있고요. 무성포자는 하나의 균사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들 포자가 발화하면 모두 모세포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가 형성이 되고요. 유성포자는 같은 종의 진균이지만 서로 다른 교배형을 지닌 두 개의 핵이 융합하여 만들어지게 됩니다. 유성포자에서 자란 개체는 두 어버이 균제의 유전적 특성을 갖게 되고요. 포자는 진균을 동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무성포자와 유성포자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성포자인데요.
무성포자는 단일 진균 개체가 감수 분열에 이어서 세포질 분열을 함으로써 생성이 되는 것이고요. 세포 핵의 융합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진균에서 형성되는 무성포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분생포자 또는 분생자라고 하고요. 이렇게 분생자로 불리는 종류로 주머니에 들어있지 않는 단세포 또는 다세포 포자가 되겠습니다. 분생자는 분생자 자루의 끝에서 사슬 모양으로 형성이 되고요. 이 같은 분생포자는 아스퍼길러스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격벽군사가 분절되면서 약간 두툼한 형태의 세포로 분생자가 만들어지면 이는 유절 분생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분생자인 출하 분생자는 모세포에서 출하하여 나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출하 분생자는 캔디다, 그리고 크립토코커스 같은 일부 효모류에서 발견이 됩니다. 후막 분생자는 두꺼운 벽에서 둘러싸인 포자로 균사 조각 내부가 둥글게 변하고 팽창하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효모의 일종인 캔디다 알비커스는 후막 분생자를 형성합니다. 자, 그림의 9-5번 대표적인 무성포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A번이 이제 아스퍼길러스고 분생자 자루가 보이고요. 끝에 분생자가 이제 달려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B번은 유절 분생자로 자라는 세라토시스티스의 그림이 나오고 사진이 나와 있고요. 균사가 이렇게 이제 잘려서 나가는 유절 분생자가 이제 되고 있고요. C번은 캔디다 알비칸스 출하세포로 이제 형태로 자라는 모세포의 쌍눈에서 출하 분생자가 형성되는 이런 사진이고요. D번은 캔디다 알비카스인데 균사 내부에서 두꺼운 벽으로 둘러싸인 후막 분생자로 형성이 되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2번은 분생자와 또 다른 형태의 무성 생식 포자인데요. 포자낭 포자입니다. 포자낭 포자는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은 리조푸스라고 하는 진균인데 포자낭 자루에서 포자낭 포자가 이렇게 이제 자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중균사의 끝에 달린 주머니 형태의 포자낭 안에서 이제 형성이 되고 포자낭에는 수백 개의 포자낭 포자가 들어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대표적인 무성포자 그림을 같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성포자인데요. 진균의 유성포자는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이루어진 유성생식 과정을 통해서 형성합니다. 첫 번째로 원형질 융합. 원형질 융합은 공여세포의 반수체 핵이 수용세포의 세포질로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핵융합. 그래서 핵과 반수체의 핵과 수용체 세포의 세포 핵이 융합해서 이배체 접합자 핵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수 분열인데요. 이배체 핵이 반수체 핵을 지닌 포자를 유성 포자를 생성하며 일부에서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3단계를 거쳐서 이제 유성생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진균의 유성 포자는 진균문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실험실 환경에서 대부분의 진균은 유성 포자만을 만들게 되고요. 따라서 진균에 대한 임상적 동정은 현미경으로 유성 포자를 관찰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양적 적응인데요. 진균은 일반적으로 세균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은 환경에서 잘 적응을 했고요. 진균은 화학 종속 영양 생물이며 동물처럼 영양물질을 섭취하기보다는
세균과 같이 영양물질을 흡수합니다. 그러나 진균은 환경 요구성이나 영양적 특성에서 세균과 다르고요. 세균과 진균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균은 일반적으로 pH 5 정도의 환경에서 잘 자라지만 이는 대부분의 세균이 자라기에는 힘든 산성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곰팡이는 호기성 생물이고요. 대부분의 효모는 조건부 호기성 생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진균은 세균보다 삼투압에 더 강한 내성을 보이고요. 따라서 대부분이 당이나 염분의 농도가 비교적 높은 환경에서도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 함량이 매우 낮아서 대부분의 세균이 성장하지 못하는 물질에서도 진균은 잘 자랄 수 있고요. 동등한 양의 성장을 하는데 진균은 세균에 비해 약간 적은 양의 질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세균이 영양물질로 사용하지 않는 리그린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진균은 잘 분해합니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진균은 목욕실 벽과 구두 가죽, 버려진 신문지 같은 등과 같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은 물질을 대사하면서 자랄 수도 있습니다. 네, 유성포자에는 접합포자, 잔항포자, 담자포자가 있는데요. 접합포자는 반수체 세포가 융합하여 접합포자를 형성하게 되고요. 잔항포자는 주머니 모양의 구조인 잔항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자포자는 담자기라고 불리는 구조의 표면에 바깥쪽으로 달려 있습니다. 아까 요거를 까먹었고, 네. 다음은 의학에서 중요한 진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학에서 중요한 진균문은 접합균문, 그리고 미포자균문, 잔항균문, 그리고 담자균문 이렇게 있는데 접합균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합균문은 다핵을 지니는 부생 곰팡이를 포함합니다. 자, 여기에 속하는 리조푸스는 흔히 보는 검은빵 곰팡이입니다. 자, 리조푸스의 무성포자는 포자낭 포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포자낭에 들어있는 검은색 포자낭 포자 때문에 이 곰팡이의 특징적인 이름이 붙었고요. 포자낭이 깨지면서 포자낭 포자가 퍼지게 됩니다. 포자가 적절한 환경에 떨어지면 발화하여 새로운 곰팡이 엽상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접합균문이 만드는 유성포자는 접합포자입니다. 접합포자는 두꺼운 벽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포자이고요. 접합포자는 서로 형태가 비슷한 두 개의 세포 사이에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집니다. 여기 그림 9-6번 잔항균의 일종인 리조푸스의 생활사가 나와 있는데요. 리조푸스는 무성생식을 하고 유성생식에는 두 개의 반대쪽 교배 균주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공중균사에서 포자낭이 처음에 형성이 되면 포자낭이 터지면서 포자가 방출되고 포자가 발화해서 균사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양분사체로 자라게 되고요. 이거는 포자낭, 포자 전자현미경 사진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배우자 균사의 끝에서 형성이 되고 원형질 융합. 여기는 이제 무성생식일 때고요. 유성생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융합이 되고 접합포자가 형성이 되고요. 핵융합과 감수분열이 일어나면서 접합자가 포자낭을 형성하면서 포자낭에서 포자가 다시 방출되고 이제 포자가 발화해서 균사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을 이제 하는 생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접합포자가 들어있는 접합포자낭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미포자균문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없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진핵 생물입니다. 미포자균에는 미세소관도 없고 절대 세포내 기생 생물이 되겠고요. 1857년에 처음 발견됐다고 합니다. 미포자균은 진균으로 분류되었으나 미토콘드리아가 없다는 점에서 1983년에는 원생동물로 분류가 되었는데요. 최근에 유전체 염기설 결정 결과 미포자균은 다시 진균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관찰된 적은 없으나 아마 숙주 내에서 유성생식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미포자균은 1984년 이래 사람에게 여러 종류의 질병으로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여기서 만성설사와 각결막염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서 에이즈 환자의 감염률이 높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9-7번이 미포자균의 생활사인데요. 처음에 포자가 섭취되거나 흡입이 되면 포자가 숙주세포 안에서 관을 삽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세포질과 핵이 숙주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세포질이 성장하면서 핵이 증식되게 되고요. 그럼 핵 주위에 세포질이 파괴되면서 포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자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새로운 포자가 이제 방출이 되게 되면 똑같은 사이클을 이제 돌게 됩니다. 미포자균은 면역저하 환자와 노인에게 발병되는 신종기회성 감염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잔항균문입니다. 잔항균문은 겹벽근살을 형성하는 곰팡이와 일부 효모를 포함합니다. 이들의 무성포자는 보통 분생자인데 분생자 자루에서 긴 사슬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분생자의 원어인 캔디다는 먼지를 뜻하고요. 이들 분생포자는 작은 흔들림에도 사슬에서 쉽게 분리돼서 먼지처럼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됩니다. 전항포자는 형태가 유사하거나 서로 다른 두 개의 세포 사이에 핵이 융합되어 형성이 되고요. 잔항포자는 주머니 모양의 구조인 잔항 안에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에 속하는 진균은 잔항을 만든다고 해서 잔항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잔항균은 겹벽을 형성하고 양성생식 이것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스파길러스는 기해감염 그리고 전신 진균증 같은 것들을 일으키고요. 블라스토미세스는 전신 진균증 같은 것들을 또 일으킨다고 합니다. 히스토플라즈마 같은 게 있고 그리고 피부 진균증을 일으키는 마이크로스포리움과 그 트리코파이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잔항균의 생활사는 균사에서 분생자 자루가 만들어지면 그리고 이제 분생자 자루에서 이제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분생자가 발화해서 균사를 형성하게 되고요. 영양균세체가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겹벽도 있고요. 여기 이제 무성생식일 때이고 유성생식이 되면 이게 이제 원형질이 융합이 되게 되면서 잔항포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잔항이 있고 이게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감수분열과 유사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잔항이 열리면서 잔항포자가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 잔항포자가 발화해서 균사를 형성하게 되죠. 이렇게 유성생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담자균문이 되겠습니다. 담자균문은 곰봉 진균이라고 부르고 겹벽균사를 지닙니다. 그리고 버섯 종류들이 담자균에 속하게 되고요.
담자, 포자는 담자기라고 불리는 구조의 표면에 바깥으로 달려 있게 되고요. 담자기 하나에 4개의 담자 포자가 달려 있습니다. 일부 담자균은 무성 포자로 분생 포자를 생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진균은 양성생식형으로 무성포자와 유성포자를 모두 만들고요. 잔항균의 일부는 유성생식 능력을 잃어버린 것도 있는데 이와 같이 무성생식만으로 번식하는 진균을 무성생식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무성생식형은 여기 나온 것처럼 무성포자만 형성하고요. rR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서 무성포자의 대부분이 잔항균의 일부는 담자균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페니실리움, 이것은 양성생식형, 이것에 속하게 양성생식형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무성생식형으로 바뀐 경우가 되겠고요. 예전에는 무성 생식 시기가 관찰되지 않는 진균을 불완전 균문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균학자들이 염기서열을 바탕으로 분류를 다시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표 9-2번에 이제 목록이 나와 있는데 일부의 진균에는 2개의 속명이 제시되면서 무성생식 시기의 특성으로 인해 의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주는 일부의 진균은 무성생식형 이름으로 자주 불린다고 합니다. 네. 표 9-2번은 뒤쪽에서 보도록 하고요. 담자균문, 그래서 곤봉진균이라고 하고 격벽을 가지고 있고 담자포자로 주로 생성이 되고 가끔은 분생포자로 생성이 됩니다. 크립토코커스 전신진균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자, 9-9번이 담자균의 일반적 생활사입니다. 여기도 균사 조각이 영양균사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조각이 자라서 새로운 균사체가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영양균사체로 자라게 됩니다. 여기는 무성생식일 때 이제 유성생식으로 넘어가면 원형질이 융합이 되고 자실체 구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섯 형태 모양으로 자라게 되고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감수 분열을 해서 담자포자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 담자포자가 커지고 성숙하게 되고 이제 방출이 됩니다. 방출이 되면 다시 담자포자가 발화해서 균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성생식과 유성생식, 이것을 또 2가지로 다 자랄 수가 있고요. 표에서 보면 접합균문과 미포자균문, 잔항균문, 무성생식형, 담자균문, 이렇게 정리가 병현성 진균의 특징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방식이나 무성생식 포자 종류, 그리고 사람의 병원체, 그리고 서식처, 진균의 특징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진균에 의한 질병입니다. 진균에 의한 감염증을 진균증이라고 부르고요. 진균은 성장 속도가 늦기 때문에 진균증은 대체로 만성질환이 되겠습니다. 진균은 연관된 조직의 범위나 숙주에 감염된 경로에 따라서 전신, 피하, 피부, 포면, 기의 진균증의 총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실장에서 진균은 동물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균세포에 영향을 주는 약제는 또한 동물세포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사람과 동물에서 진균 감염은 조금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 전신 진균증은 몸속 깊숙이 진균이 감염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증세는 신체 특정 부위에 제한되지 않고 여러 조직과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게 되겠습니다. 미칩니다. 그리고 전신 진균증은 대개 흙 속에 사는 진균이 일으키게 되고 포자를 흡입함으로써 감염이 됩니다. 전신 진균증에 걸리면 증상이 먼저 폐에서 시작해서 전신으로 퍼지는 경로가 전형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동물에서 사람으로 또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피하 진균증, 흙이나 식물에 사는 부생 진균이 피부 밑으로 침투해서 일으키는 감염증이고요. 스포로트릭증, 스포로트릭스증이 정원사나 농부가 주로 걸리는 피하 진균증이 되겠고요. 포자나 균사 조각이 피부에 찔린 상처 등으로 직접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서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표피나 모발, 손톱 등과 같은 외부 조직만을 감염시키는 진균을 피부 진균이라고 부르고요. 이들에 의한 감염이 피부 진균증 이렇게 되겠습니다. 피부 진균은 케라틴 분해 요소를 분해하여 모발이나 피부, 손톱 등에 존재하는 단백질인 케라틴을 분해합니다. 사람에서 사람 또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직접 접촉이나 감염된 털, 표피세포에 노출돼서 전염이 됩니다. 다음은 표면진균증인데요. 표면진균증을 일으키는 진균은 털줄기나 상피세포에서만 서식을 하고요. 이들에 의한 감염증은 주로 열대기후에서 흔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성 진균증은 기회성 병원체에 의해서 이제 발병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서식처에서 해를 입히지 않고 살아가지만 숙주의 기력이 떨어지거나 외상을 입었을 때 광범위 항생제로 치료받을 때 그리고 약제나 면역 이상으로 면역계가 억제되었을 때 폐질환을 앓고 있을 때 등의 경우에는 병원성을 나타내는데요. 실제로 최근 진균 감염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에이즈 환자나 암 환자, 장기 이식 환자 등 면역 반응이 억제된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모시스티스는 기회성 병원체로 면역계가 손상을 입은 사람, 특히 에이즈 환자에게는 가장 흔히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처음 발견됐을 때는 원생동물로 분류되지만 최근 RNA 분석 결과 단세포성 무성형 진균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털곰팡이증이 있는데 리조푸스 속이나 뮤커 속에 의한 기회 진균증이 되겠습니다. 이들 진균은 주로 당뇨병이나 백혈병 환자 또는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주로 감염을 시키고요. 국균증 또한 기회 진균증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감염증은 아스퍼길러스에 의해서 발병이 되고요. 이 병은 폐기능이 저하된 환자나 암 환자가 아스퍼길러스 포자를 흡입하게 되면 이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크립토코커스나 페니실리움 속에 의한 기해 감염은 에이즈 환자에게 치명적인 증상을 일으킵니다. 이들 기해성 진균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될 수도 있지만 면역력이 이제 좋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효모 감염, 즉 캔디다증은 캔디다 알비컨스가 가장 흔하게 일으키는 진균 감염증으로 점막 피부 캔디다의 일종인 질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성병이죠. 그래서 캔디다증은 신생아나 이제 에이즈 환자, 광범위 항생제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도 흔히 나타나게 되고
일부 진균은 독소를 생산해서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균의 경제적 효과입니다. 진균은 생명공학 산업에 오랫동안 활용이 되어 오고 있고요. 예를 들면 아스퍼길러스 나이거 같은 경우에 식품과 음료에 넣는 시트르산을 생산하게 되는데 1914년부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효모의 일종인 사카로비세스는 제빵 효소, 효모, 어, 빵과 와인 생산에 사용을 하고요. 유전적으로 변형된 진균을 이용해서 비형 간염 백신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단백질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리코더마는 상업적으로 섬유소 분해 효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서 생물의 세포벽을 제거하여 맑은 과일 주스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주목에서 만드는 항암제인 탁솔이 발견되었을 때 미국 북서부 연안의 주목 숲이 탁솔 생산으로 인해서 곧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균의 일종인 탁서미세스 또한 탁솔을 합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엔토모파가는 이제 예기치 않게 번성해서 미국 동부의 산림을 파괴시키고 있던 집시나방을 사멸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방제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코니어사이리움 이것은 진균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줄기나 그 밖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숨어 사는 흰개미를 제거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패실로미세스라고 하는 진균이 화학물질 대신에 거품 이런 것들을 내서 이제 흰개미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기도 하는 진균은 영양학적으로 다양하게 적용하여 농업에 달갑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잘 알려져 있듯이 과일이나 곡류, 채소를 부패시키는 주 원인은 세균이 아니라 곰팡이인데요. 식품의 표면을 건조하고 그 내부는 산도가 높아 세균이 살기에는 적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잼과 젤리 같은 산성이며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 삼투압이 이제 높고 이와 같은 조건에서 세균은 성장이 이제 억제되지만 곰팡이는 이런 조건에서도 쉽게 자라기 때문이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만든 젤리병을 파라핀 층으로 봉하면 곰팡이가 자라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곰팡이는 호기성 생물로 파라핀층이 산소를 막아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곰팡이를 억제할 수 있고요. 신선한 고기나 그 밖의 다른 식품은 세균이 성장하기 좋은 조건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조건에서 세균은 곰팡이보다 빨리 자랄 뿐 아니라 자신의 먹이에 곰팡이가 자라는 것을 강하게 억제하게 됩니다. 롱펠로우가 시로 읊었던 밤나무는 몇몇 매우 외딴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미국에서 자라지가 않고요. 자, 다음은 지의류가 되겠습니다. 녹색 조류와 진균의 조합, 그리고 조합인데요. 지의류는 진균 구성원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데 잔황균류가 가장 흔하게 발견이 됩니다. 지의류에서 두 종류의 개체는 서로 상리 공생적 관계를 형성해서 서로에게 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지의류는 독립적으로 자라는 조류나 진균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보이고요. 이들을 따라 떼어내면 대부분 생존하지 못하고 대략 13,500여 종의 지의류가 매우 다양한 서식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균이나 조류가 따로 생존할 수 없는 지역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류는 새로 노출된 흙이나 바위에 개체군을 이루는 최초의 생명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류는 유기산을 분해하여
화학적으로 바위를 부식시키고 개체 성장에 필요한 영양 물질을 축적합니다. 이들은 나무 표면과 콘크리트 구조물, 지붕에서도 발견이 되고 지류는 지구상에서 가장 천천히 자라는 생명체에 속하게 됩니다. 지류는 형태에 따라서 세 종류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각상지류, 표면을 껍질처럼 덮어가면서 평평하게 자라고 엽상지류는 잎과 같은 형태를 이루고요. 관목상지류는 손가락과 같은 형태가 돌출된 관목 모양으로 자라게 됩니다. 지류의 엽상체, 즉 몸체는 수질이 되는 조류세포를 균류의 균사가 둘러싸서 자라면서 형성이 됩니다. 그림 9-10번에 지의류가 나오는데요. 네, 여기 A번에 보면은 이제 각상, 엽상, 관목상 이렇게 자라는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B번은 지류의 엽상체인데 진균과 조류가 이렇게 이제 자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균류의 균사는 지류의 몸체 아래로 뻗어나와서 각은 채 이제 부착기를 이루게 되는데요. 진균의 균사는 조류로 이루어진 측의 외부, 그리고 외부 때로는 안쪽으로는 피젤, 즉 보호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지류의 엽상체가 형성되고 나면 조류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요. 균사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조류 세포와 이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조류 부분만을 시험관에서 분리해서 발양하면은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탄수화물의 대략 1%가 배지로 방출이 되고요. 그러나 조류와 균류가 연합하여 자라면 조류의 원형질막 투과성이 좀 더 높아져서 광합성 산물의 60%까지 균류에 의한 최종 대사물로 방출이 됩니다. 이와 같이 연합체에서 진균의 이점은 명백하고요. 귀중한 영양물질을 얻는 대가로 균류는 조류를 매질에 부착시키고 건조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지우류는 엽상체 안으로 양이온을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지류의 엽상체를 화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대기 중에서 존재하는 양이온 종류와 농도는 알아낼 수 있고요. 이와 더불어 지류의 특정 존재 여부는 오염물질에 매우 민감해서 대기 수준을 측정하고 있는 지표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술록과 같은 툰드라 지역의 초식 동물은 주로 지으류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으류는 염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항미생물 제제 리트머스 용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류가 되겠는데요. 조류는 바닷가의 큰 갈색 해초와 물 웅덩이의 녹색 찌꺼기, 흙이나 바다 표면의 녹색 얼룩 이런 것들이 이제 조류가 되겠는데요. 몇몇 소수의 조류는 식중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조류는 단세포로 살아가지만 사슬 모양을 이루는 것도 있고 소수는 엽상체를 형성합니다. 조류는 불려학적 단위가 아니고 이는 식물의 뿌리와 줄기 구조를 갖지 않는 광독립 영양생물을 총칭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류는 대개 수서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일부는 습기가 충분한 경우에는 흙이나 나무 표면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드물게 나무의 나무늘보나 북극곰의 털에서도 조류가 서식을 하고요. 물은 물리적인 지지나 생식 그리고 영양물질의 확산에 꼭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조류는 시원한 데에서 서식을 하나 아열대 지방에서도 이제 일부는 서식을 하고요. 남극해에서도 자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류는 원생 생물계에 이제 속하고요. 그리고 영양 방식 광독립 영양 생물이 되겠고 다세포성 일부의 다세포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양 습득 방식 확산 그리고 광합성 색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그럼 조류의 특징은 비교적 단순한 광독립 영양 진핵생물로 식물의 조직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을 때 이제 단세포성 사상형 조류로 동정이 되고요. 대부분은 바다에서 서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11번 그림을 보면 조류의 종류와 서식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서 A번은 육상에서도 단세포와 사상형 조류를 발견할 수 있지만 조류는 대부분 해양과 담수 환경에서 플라크톤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다세포성 녹조류와 갈조류 그리고 홍조류는 부착할 수 있는 지점에서 엽상체를 지지할 수 있는 정도의 물과 적정한 파장의 빛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홍조류, 갈조류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다세포, 녹조류 이렇게 있습니다. 육상에서도 자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영양구조를 보면 다세포성 조류의 몸체를 엽상체라고 하는데요. 대형 다세포 조류를 일반적으로 해조류라 부릅니다. 이들은 가지가 달린 부착기와 보통 속이 빈 줄기 모양의 줄기부, 잎과 같은 모양의 잇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B번에 보면 여기 분황, 잎몸, 줄기부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엽상체를 덮고 있는 세포는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엽상체에는 관다발 식품의 특징인 통도 조직이 없어서 세포는 물에서 영양 물질을 표면 전체로 흡수하게 됩니다. 줄기부는 목질화되지 않아서 식물의 줄기와 같은 지지작용을 하지 못하고요. 그 대신 주변의 물이 조류의 엽상체를 지지합니다. 일부의 조류는 분황이라 불리는 기체로 채워진 주머니를 이용해서 물 위에 떠서 다닙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생활사인데요. 모든 조류는 무성생식이 이제 가능한데 엽상체나 사상체를 이루는 다세포 조류는 분절법으로 증식을 하게 됩니다. 분절된 조각은 새로운 엽상체나 사상체를 형성할 수 있고 단세포 조류가 분용할 때 핵이 나뉘고 각각의 핵은 서로의 양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포가 완전한 세포로 이제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성생식도 일어나게 됩니다. 일부 종에서는 무성생식으로 여러 세대를 지낸 다음에 조건이 달라지면 유성생식을 한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다른 종에서는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이 번갈아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성생식으로 생성되는 자손은 무성생식으로 증식하고 그 다음 세대는 유성생식으로 증식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영양을 보면요. 조류는 여러 개의 문을 한꺼번에 일컫는 일반명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조류는 광합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균과 유사한 조류인 난균류는 화학 종속 영양 생물이고요. 광합성 조류는 수개의 조광대에서 광범위하게 서식을 합니다. 그리고 엽록소와 보조 색소 때문에 조류의 종류에 따라서 각기 독특한 색이 결정이 되고요. 조류는 rRNA 서열, 구조
색소, 굴복기 특징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다음에는 조류에 속하는 대부분의 문에 대해서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류의 대표적인 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선 여기 나오는 갈조류는 다시마류, 그리고 대형 조류가 총 길이가 50m에 이르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갈조류는 연안 수에 서식을 하고 있고요. 갈조류는 성장 속도가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어떤 종류는 하루에 20cm 이상 자라서 주기적으로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알긴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 장식용 크림 등의 식품의 점성을 증가시키는 물질로 활용이 되고 갈조류의 세포벽에서 추출을 한다고 합니다. 알긴은 식품 이외에도 고무 타이어나 핸드크림 제조에 널리 활용되고요. 갈조류의 일종인 참다시마는 질을 통해서 자궁 수축을 하기 때문에 확장을 유도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갈조류 특징도 정리해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가 홍조류. 홍조류는 대부분의 홍조류는 가늘게 갈라진 엽상체의 형태를 이루고요. 다른 조류에 비해서 더 깊은 바다에서 서식을 합니다. 엽상체가 바위나 조개 표면에 잡히면서 껍질처럼 자라는 홍조류도 소수 존재합니다. 홍조류의 붉은색 색소는 바닷속 깊은 곳까지 투과하는 청색 빛을 흡수합니다. 미생물 배양배지에서 사용되는 한자는 여러 종류의 홍조류에서 추출이 됩니다. 또 다른 젤 상태의 물질인 카라지난, 이것은 통칭 아일랜드 이끼라고 불리는 홍조류의 일종에서 추출을 하고요. 카라지난이나 한차는 연유와 아이스크림, 약재 등의 농화제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녹조류. 녹조류는 식물과 유사하게 섬유소 성분의 세포벽을 가지고 클로로필 A, B를 이제 포함하며 녹말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녹조류가 지상의 식물로 변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의 녹조류는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고 단세포 또는 다세포성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일부 사상형으로 자라는 녹조류는 웅덩이에서 초록색 찌꺼기를 형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녹조류 그림. A번은 다세포 녹조류인 참파래 사진이고요. B번은 녹조류, 단세포 녹조류 생활 스타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을 이제 같이 하고요. 이제 여기 핵과 세포벽에서 배우자를 형성을 하게 되고 이게 수정이 되면 접합자가 형성이 돼서 감수 분열이 일어나면서 성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무성생식을 했을 때는 유사분열을 통해서 이제 그 분열을 하게 되고요. 그런다면서 성장해서 이렇게 또 자라게 됩니다. 다음은 규조류. 규조류인데요. 규조류는 팩틴과 규소로 구성된 세포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단세포, 그리고 클로로필 A와 C, 카로틴, 잔토필을 가지고 있고요. 기름 형태로 저장이 되고 화석화된 규조류가 원유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도모산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독소인데요. 규조류 중에서
이제 일부가 이제 이것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13번은 규조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산성 조건에서도 잘 자란다고 하고요. 그리고 규조류의 무성생식, 무성생식으로 이제 자라고 유사분열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딸 세포는 모 세포로부터 절반의 세포벽을 물려받아서 나머지 반을 합성해서 이제 살아간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와편 모조류, 와편 모조류. 그래서 이제 플랑크톤 또는 자유부유 생물이라 통칭하는 단세포 조류가 되겠습니다. 세포막에는 섬유소가 들어있어 단단한 구조를 이루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세포, 그리고 클로로필 A와 C, 케로틴, 잔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녹말 형태로 저장이 되고 종종 해양 동물과 공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경 독소가 마비성 폐류 독성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책에 나오는 것처럼 삭시톡신이라고 하는 신경독소를 생성해서 마비성 폐류 독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홍합이나 대합 같은 연체동물이 많은 양의 와편 모조류를 잡아먹으면 연체동물의 몸 안에 독소가 축적되고 이를 먹은 사람들이 마비성 폐류 식중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림 9-14번에 나온 것이 이제 와편 모조류의 일종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일부 와편 모조류와 마찬가지로 이제 서로 직각으로 마주보고 홈에 두 개의 편모가 나 있고요. 이들 두 개의 편모가 동시에 움직이면 세포가 팽이처럼 돌아간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난균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 곰팡이류가 이제 난균류가 되겠고요. 이 난균류는 분해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섬유소, 세포벽, 그리고 다세포, 화학 종속 영양생물이고요. 유주자를 생성합니다. 유주자는 난균의 포자, 이제 포자를 얘기하고요. 두 개의 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 기생체로 알려져 있고요. 진균의 포자에는 편모가 이제 없는데 겉보기에 진균과 비슷해서 예전에는 난균류를 진균으로 분류했었다고 합니다. 섬유소 성분의 세포벽이 있다는 점 때문에 항상 조류와의 연관성이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 DNA 분석 결과 난균류와 난균류는 진균류보다 규조류나 와편모 조류와 더욱 밀접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육상에서 서식하는 난균류 중에는 식물에 기생하는 종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9-15번은 난균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균사가 유기물 표면에 자라게 되면 균사에서 포자낭이 형성이 되고요. 여기에는 유주자가 전자유미금으로 보이네요. 네, 그래서 운동성 있는 유주자가 포자낭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적절하게 기질과 만나면 유주자가 발아에서 균사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수균사와 암균사가 이제 생성이 되고 수배우자가 배우자를 생성하는 장정균사가 암배우자를 생성하는 장난기 주변에 자라나 핵을 장난기 속으로 삽입하게 됩니다. 접합자가 이제 방출이 되고요. 접합자가 발하게 됩니다. 네, 이런 생활사를 또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조류문에 대한 특징을 이제 정리해 놨습니다. 앞에서부터 봤던 갈조류, 규조류,
와폰모조류, 와폰모조류, 물곰팡이, 홍조류, 녹조류가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가 원생동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생동물은 여기 정리해 놓은 걸 먼저 보면 여러 생물계, 그리고 영양 반식으로는 화학 종속 영양 생물, 그리고 모두 단세포, 그리고 세포별은 단세포, 영양은 흡수나 섭취, 그리고 포낭을 형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생생물은 단세포 진핵생물이고요. 이제 계속 이제 보겠지만, 주로 물과 흙에서 서식을 합니다. 먹이를 먹고 성장하는 단계의 세포를 영양체라고 하고요. 이들 세균과 작은 입자성 영양물질을 섭취합니다. 일부 원생동물은 동물의 정상 미생물상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분열법, 출합법, 분열생식법 등의 방식으로 무성생식을 하고요. 접합을 통한 유성생식도 합니다. 일부 원생동물은 포낭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자, 그림의 9-16번을 보면은 선모충류의 일종인 집신벌레의 접합이라고 이제 그림이 나와 있고요. 선모충은 접합을 하는 방식으로 유성생식합니다. 각 세포에는 대핵과 소핵,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핵이 들어 있고요. 소핵은 반수체이고 접합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융합 후 분리되면 두 세포는 모두 딸세포가 되고요. 소액 내에서 응축된 염색체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고요. 자, 여기서 의학에서 중요한 원생 동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중복 편모충류, 부기저부 충문, 그리고 유글레나문, 아메바문, 정단 복합체, 포자충문, 쌍편모 조류문, 선모충문,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건 중복 편모충. 미토콘드리아가 없고 여러 개의 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디아 같은 진균이 있고요. 부저부충문, 미토콘드리아가 없고 여러 개의 편모를 가지고 있고요. 포낭이 없습니다. 그리고 트리코모나스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유골레나문, 편모로 이동을 하고 유골레나류, 광독립 영양생물이고요. 주열 편모충류가 있고 트리파노소마 속에서 아프리카 수면증이나 샤가스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9-17에 유골 생물 속에 속하는 여러 생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A번은 사람의 장에서 발견되는 편모충류이고요. 포낭은 사람 숙주 밖으로 수개월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B번은 기아디아 영양체. 기생생물의 영양체에는 8개의 편모와 2개의 핵이 있어서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C번은 기아디아 포낭이고요. D번은 질편모충. 그래서 요도와 생식관 감염을 일으키고요. 2번은 유골레나 독립영양생물이고요. 방막을 지지하는 반강체 고리가 있어 유골레나는 세포의 형태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메바문이 되겠습니다. 아메바문.
아메바무는 뭉툭한 입모양의 세포질 도출부인 위족을 이용하여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아메바는 A번 움직이거나 먹이를 섭취할 때 아메바는 위족이라고 불리는 세포질 구조를 내밀어서 위족이 먹이를 둘러싸서 세포 안으로 가져오는 동안 식포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엔타모바, 이거는 사람 장에서 발견되는 유일한 병원성 아메바입니다. 인구의 10%까지 이 아메바에 이제 감염이 되고 DNA 분석과 레틴 결합 등 비롯한 새로운 기법으로 이 종이 이제 밝혀졌다고 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아칸타모바. 이것은 물에서 자유생활을 하는 아메바로 사람으로 전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단복합체 포자충문 나옵니다. 운동성이 없고 절대세포 내 기생생물, 복잡한 생활사를 가지고 있고요. 말라리아, 열원충속, 그리고 바베시아는 적혈구 세포에 기생하는 또 다른 정단복합체 포자충입니다.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에게 발열과 빈혈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와포충, 원포자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9-19번은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정단포자충, 말라리아 열원충 생활사인데요. 이제 아시겠지만 모기에 사람이 물리게 되면 포자 소체가 혈류를 통해 사람 간으로 이동하게 되고 포자 소체가 간세포에서 분열 생식으로 증식해서 분열 소체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분열 소체가 간에서 혈류로 방출이 되어서 새로운 적혈구에 감염을 시킵니다. 그리고 분열 포자가 적혈구 세포 안으로 고리 모양의 윤상시기로 발달을 하고 윤상체가 자라고 분열하여 분열 소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혈구 세포가 파괴되고 분열 소체가 방출이 되는데 일부 분열 소체는 새로운 적혈구 세포를 감염시키고 또 다른 분열 소체는 각기 암수 배우자 모세포로 발달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또 다른 모기가 감염된 사람을 물 때 배우자 모세포를 빨아들이고요. 모기의 소화관 안으로 배우자 모세포에 융합하여 접합자를 형성하고 그리고 유성생식 결과로 형성된 포자 소체는 모기의 침샘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선모충문인데요. 선모를 이용해서 이동하고요. 복잡한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란티디움은 사람에게 기생하는 유일한 선모충이고요. 자, 9-20번에 선모충류가 나오는데 집신벌레가 먼저 나옵니다. 집신벌레는 선모로 둘러싸여 있고요. 세포에는 먹이를 섭취하는 세포입이 있고 그리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세포 항문이 있고 삼투압을 조절하는 수축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액은 단백질 합성을 하고 세포의 활성을 주관하고요. 소액은 유성생식을 담당을 합니다. 다음에 밑에 나오는 종벌레는 자루의 기저부를 다른 곳에 부착시켜서 살아가고요. 용수철과 같은 자루는 종벌레가 다른 부위에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입 주변에 선모가 이제 나 있고요. 자, 이렇게 표 9-4번에는 대표적인 기생하는 원생 동물을 이제 정리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점균류 임기입니다. 점균류는 아메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아메바 충문으로 분류가 됩니다. 점균은 세포성 점균과
변형체성 점균의 두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세포성 점균은 전형적인 진핵 생물로 아메바와 비슷하고요. 세포성 점균의 생활사에서 아메바형 세포가 진균과 세균을 식세포 작용에 의해 섭식하면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포성 점균은 세포의 이동과 집합 과정을 연구하는 생물학자의 관심을 끌고 있고요. 조건이 나빠지면 많은 수의 아메바성 세포가 한 곳으로 접합하면서 단일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포의 집합 현상은 일부의 개별 아메바성 세포가 화학물질인 고리형 AMP를 생성하고 이 물질이 다른 세포들이 이끌려 이동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일부 아메바성 세포는 자루를 형성하고 다른 세포들은 자루 위로 올라가고 포자 꼭지를 형성하는 반면에 또 다른 대부분의 세포는 포자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9-21번에 세포성 점균의 생활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은 아메바 세포가 이제 증식을 하고요. 아메바 세포가 사이클릭 AMP 신호에 의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메바 세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집합을 하고요. 그리고 세포 주위가 껍질로 둘러싸여서 느리게 형성하는 세포 덩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 덩어리가 이동을 멈추고 자루를 형성하면서 분화기로 접어들면 포자 주머니가 있는 자실체가 형성이 되고요. 포자 주머니 안에 세포가 포자를 형성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커지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포자 주머니고요. 이렇게 이제 밑에 자루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포자가 있고 포자 안에 핵 이런 것들이 있어서 포자가 방출되면서 포자에서 아메바 세포가 발화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변형체성 점균의 생활사인데요. 변형체성 점균이 처음에 학계가 보고된 것은 1729년이었고 변형체성 점균은 많은 수의 핵이 들어있는 원형질체 덩어리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형질 덩어리를 변형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9-22번에 보면 이제 다세포성 변형체가 형성이 되고 변형체가 자라면서 영양물은 세포질 유동에 의해서 분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변형체가 원형질 덩어리로 분류가 되고 분리된 덩어리가 자로 달린 포자낭을 형성하고요. 포자낭에서 포자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포자낭의 핵에서 감수분열이 일어나서 배우자를 형성하게 되고 포자가 방출되면 포자에서 배우자가 발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수체 배우자가 융합하면서 접합자를 생성하게 되고 접합자가 핵 분열과 세포 성장을 통해서 발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진핵 생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마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더 보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 뒤에 이제 학습 개요와 학습 질문이 있으니까 또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수고하셨습니다.